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굽이굽이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고 그 마을 어귀에는 마을 사람들의 근심거리이자 동시에 강쇠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던 험한 계곡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예로부터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해가 지면 누구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범의 골이라고도 불렀으나 강쇠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덫을 놓고 사냥을 하는 생계의 공간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계곡의 경계에서 작은 짐승들을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뼈가 굵은 산골 청년이었지만 마음은 솜처럼 부드러워 그 누구보다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강쇠의 집은 마을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늘 계곡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맞았고 흙벽과 초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할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마른 나무를 패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강쇠가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수고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강쇠의 유일한 바람은 할머니의 굽어진 허리를 펴줄 약초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마을 약재상에게 물어보니 범의 골 깊은 곳에 있는 만년초만이 효험이 있다고 하여 강쇠는 늘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최근 들어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를 위해 달고 다른 가죽옷을 껴입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계곡 어귀를 넘어 자신의 덫들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는 덫을 놓을 때도 작은 짐승들만 잡힐 만큼 조심스럽게 설치했고 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강쇠가 매일 범이 나올 법한 위험한 곳을 드나드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고 어떤 이들은 강쇠가 욕심이 많아 호랑이 가죽이라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쇠가 산에서 돌아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마을 외곽에 사는 먼 친척벌 되는 도리 아저씨가 느닷없이 강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리는 체격은 작았지만 눈빛이 교활하고 말솜씨가 능글맞아 마을 사람들에게 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강쇠에게 다가와 아이고 강쇠야 이 험한 곳에서 고생이 많구나. 네 어미가 일찍 가버려 너 홀로 이 노모를 모시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아저씨가 네 근심을 덜어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쇠는 예의를 갖춰 절을 올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고 도리는 강쇠가 덫을 놓는 계곡의 경계에 있는 작은 땅을 가리키며 자신의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쓰는 그 땅 말이다. 그게 밭으로 쓰기엔 너무 척박하고 맹수나 드나드는 험지 아니더냐. 네가 매번 위험하게 드나드는 걸 보니 아저씨 마음이 아파서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묵혀두마. 내 할머니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큰 돈은 못 주어도 적당한 돈을 쳐줄 터이니 나에게 팔아라. 도리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강쇠는 그 땅이 비록 척박할지언정 할머니와 자신에게는 유일한 생계의 터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리는 평소에도 남의 것을 탐내는 심술탐은 사람이었기에 강쇠는 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강쇠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저씨, 저의 마음을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만 이 땅은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땅입니다. 비록 척박해도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근본이니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있어야 할머니께 드릴 약값과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의 선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리는 강쇠의 단호한 거절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애써 웃는 척하며 이놈 봐라. 아저씨의 호의를 몰라주는구나.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범의 굴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느냐라고 협박조로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도리의 방문 후 강쇠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고 그가 그냥 물러설 리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강쇠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잠든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년초 그 귀한 약초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쇠는 믿었고 그 약초는 오직 사람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만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주머니에 팥죽 조금과 마른 떡을 챙겨 넣고 사냥칼을 허리춤에 단단히 맸습니다. 할머니는 강쇠가 집을 나서려 하자 눈치채신 듯 강쇠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강쇠야, 네가 만년초를 구하러 깊은 골짜기로 가려 하는구나. 알겠느냐? 그곳은 맹수가 사는 곳이니 부디 조심하고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어미는 네가 위험해지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니 네 몸성이 돌아오는 것이 만년초보다 귀하단다. 할머니의 눈에는 근심과 사랑이 가득했고 강쇠는 할머니의 간절한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이내 만년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맹수를 해칠 마음도 호랑이 가죽을 탐낼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할머니를 위한 약초만 구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굳게 다짐하고는 발길을 계곡으로 돌렸습니다. 그날따라 계곡으로 들어서는 길목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강쇠가 들어선 계곡의 초입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깊은 곳으로 갈수록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한낮인데도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덫을 놓아둔 곳들을 지나쳤습니다. 강쇠는 덫을 놓는 일은 생계 때문이었지만 숲을 망가뜨리는 것은 싫어 최대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려 했습니다. 강쇠는 예전에 잡았어야 할 짐승들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대신 크고 깊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호랑이의 발자국이었고 강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그 발자국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작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 틈에서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잎사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만년초였습니다. 강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냈습니다. 귀한 약초를 손에 넣었지만 강쇠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바위 뒤에 거대한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입구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호랑이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강쇠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쇠는 숨을 죽이고 가장 가까운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고 손에 쥔 만년초가 축축하게 땀에 젖었습니다. 잠시 후 숲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누런 호랑이가 아닌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푸른 눈빛을 가진 신비로운 백호바이였습니다. 백호는 강쇠가 만년초를 캐낸 곳으로 다가왔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강쇠는 숨이 찼을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욕심을 버려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잠시 주변을 배회하더니 이내 강쇠가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강쇠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강쇠가 있는 나무로 다가왔지만 놀랍게도 강쇠를 해치려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앞을 지나쳐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강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백호는 동굴 입구에서 다시 고개를 돌려 강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눈빛은 무섭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슬프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백호는 잠시 후 깊은 울음을 토해내며 다시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고 강쇠는 그 울음소리에서 고통과 상처를 느꼈습니다. 강쇠는 만년초를 들고 재빨리 계곡을 빠져나왔지만 백호의 눈빛과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약초를 드린 후 백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강쇠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고 할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강쇠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께 만년초를 정성껏 다려드렸고 할머니는 약을 드신 후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도리의 위협과 백호의 슬픈 눈빛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계곡의 위험이 단순히 짐승의 위험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강쇠가 만년초를 구해 돌아온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돌이었는데 그는 강쇠가 자신에게 땅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짐승을 잡는 강쇠의 일에 헛소문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장터 어귀나 우물가 혹은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양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강쇠가 만년초를 구하러 깊은 계곡에 들어갔던 일과 그곳에서 백호를 만났던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 강쇠를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이보시오들, 강쇠 그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글쎄, 그 험한 범의 골 깊숙한 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지 뭡니까? 처음에는 그저 토끼나 노루를 잡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호랑이 가죽에 욕심을 부려 맹수들을 잡아들이려 한다더군요. 어제는 새벽같이 그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냥꾼 같았소. 그 녀석의 덫 때문에 호랑이가 노발대발하여 조만간 마을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래도 괜찮겠소? 도리는 과장된 몸짓과 불안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했고 평소 범의 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쉽게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강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경계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강쇠가 잡아온 짐승을 사가거나 힘든 일을 도와달라며 친절하게 말을 걸던 이웃들도 이제는 강쇠를 마주치면 슬쩍 피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강쇠가 지나갈 때면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무서워하는 듯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강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강쇠는 억울했지만 자신이 깊은 계곡에 들어갔던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섣불리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계가 달린 덫의 위치나 할머니의 병을 위해 약초를 구했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어른이자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이장님. 이 강쇠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장님은 강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직접적으로 도리의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쇠야, 네가 할머니를 봉양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네가 범의 골 깊숙한 곳에서 호랑이를 잡으려 한다거나 맹수를 자극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너무 커져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네가 직접 이 일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이장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강쇠의 솔직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호랑이를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를 위한 약초를 구하려다 잠시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저의 덫은 늘 계곡 어귀에만 설치했고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했다면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강쇠는 백호를 만난 일이나 만년초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은 강쇠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소문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강쇠의 대답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쇠에게 충고했습니다. 강쇠야, 네 마음은 알겠으나 소문은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이제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으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맹수의 일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전에 달린 일이니 내가 스스로 이 오해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계곡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강쇠는 이장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억울함과 동시에 할머니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춰야 했던 비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복잡했습니다. 강쇠가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강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강쇠야, 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이 어미가 다 안다. 도리가 하는 짓은 못된 탐욕 때문이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계곡에서 백호를 만났던 일도 이 어미는 짐작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강쇠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오래되고 빛바랜 작은 배쇄 방울 하나를 꺼내 강쇠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다. 아주 먼 옛날 이 범해골에 백호가 처음 정착했을 때 우리 선조가 그 백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때 백호와 맺은 언약 예약의 징표란다. 백호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않으며 우리 또한 백호를 지켜주고 숲의 평화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 네가 계곡 깊은 곳에서 만난 그 백호는 아마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가진 선한 마음이 그 짐승에게 닿았기에 너를 해치지 않은 것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비밀의 무게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쇠는 뱃쇠 방울을 손에 들고 할머니께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닙니까? 백호가 저희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도리는 제가 호랑이 가죽을 탐낸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백호는 네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너는 그저 나를 살리려 했을 뿐이니 이 방울은 그 언약의 증표이니 네가 숲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흔들어 보아라. 그러나 함부로 이 비밀을 발설하지는 말아라. 사람들의 탐욕은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할머니는 강쇠에게 조심스러운 충고를 덧붙였고 강쇠는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은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강쇠의 침묵을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고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강쇠에게 공식적으로 마을의 안전을 위해 계곡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쇠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쇠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위험한 계곡을 홀로 건너서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땅을 마을에 기증하고 이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쇠를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리의 이 제안은 강쇠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동시에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도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도리 아저씨, 저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제가 계곡을 건너 아무 상처 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의 모든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저희 집안의 땅과 일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도리는 강쇠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듯 잠시 당황했지만 곧 강쇠가 그 험한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도리는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좋소. 약속대로 합시다. 그럼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용감한 모험을 시작하시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쇠는 마을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할머니와의 언약을 지키고 계곡의 평화를 되찾는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강쇠는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강쇠의 손에 쥐어진 방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강쇠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이 곧 백호의 마음이다. 네가 그 짐승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면 백호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방울을 들고 그 백호를 만났던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방울을 흔들며 조용히 네 마음을 이야기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계곡을 건너는 이유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할미와 우리 집안이 지켜온 평화를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쇠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목숨을 건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인간과 자연, 그리고 백호와의 신뢰를 시험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그날 밤 낡은 사냥 도구들을 점검하고 마른 옷가지와 비상식량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가 주신 방쇠 방울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방울은 차가웠지만 강쇠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이제 자신이 홀로 위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과 언약이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쇠는 보름달이 뜨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계곡 어귀의 덫을 모두 회수하고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할머니의 방을 찾아가 할머니의 건강을 살폈고 할머니는 강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두 맹수에게 선의를 베푼 인간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강쇠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뜰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달빛은 계곡을 은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이제 자신의 결백과 용기를 증명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약속된 보름날 밤, 강쇠는 달빛이 계곡을 희미하게 비추는 시각,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강쇠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그 모습은 강쇠에게 무언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쇠는 굳세 방울을 단단히 쥔 채 홀로 범의 골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은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쇠는 주위를 경계하며 며칠 전 만년초를 캤던 백호의 보금자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쇠가 백호의 동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인기척이 없는 고요함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다가 바위 틈에 숨어 흐르는 작은 물가에서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강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핏자국은 선명했고 동굴 입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이 만년초를 캘 때 보았던 백호가 다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내 할머니의 선한 마음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동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슬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백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강쇠는 동굴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할머니가 주신 뱃새 방울을 꺼내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짤랑짤랑 소리는 숲의 고요를 깨뜨렸지만 맹수의 울음소리 대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대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호는 절뚝거리며 나왔고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오른쪽 앞발에 깊고 험악한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강쇠를 경계하기보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강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강쇠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망설이지 않고 백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백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백호님, 제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쇠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잠시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강쇠는 허리춤에서 평소 덫에 걸린 짐승을 치료할 때 쓰던 약초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상처의 출혈을 튕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강쇠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반응하듯 마치 사람처럼 천천히 앞발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강쇠는 조심스럽게 백호의 상처를 살폈고 깊은 상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맹수와의 싸움이나 아니면 인간이 놓은 날카로운 덫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강쇠는 재빨리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백호는 치료 과정 내내 묵묵히 강쇠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가끔씩 강쇠의 손을 핥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강쇠는 백호에게 마른 떡과 팥죽을 조금 내어주었고 백호는 강쇠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과 맹수 사이의 두려움이 사라진 신뢰와 보살핌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쇠는 백호를 치료하고 동굴 주변에 안전한 잠자리를 만들어준 후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백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백호님, 제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저의 결백과 용기를 증명해야 하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고 당신과의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기원합니다. 강쇠가 몸을 돌려 계곡을 빠져나가려 할 때 백호는 갑자기 커다란 몸을 일으켜 강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호는 강쇠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단단한 등에 강쇠가 올라타라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행동에 놀라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할머니가 주신 백세 방울과 언약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호가 나를 돕고자 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어. 강쇠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백호의 넓고 따뜻한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백호는 강쇠가 등에 올라타자마자 천천히 일어나 늠름한 자세로 계곡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등에 굳게 앉아 이제 이 맹수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증인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도리가 연일 강쇠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다. 그 험한 계곡을 사람이 어찌 홀로 건널 수 있단 말이냐. 그 녀석의 시신이라도 찾아와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며 강쇠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말이 잔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강쇠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몇몇 어른들은 강쇠의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내 강쇠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아이는 맹수와 언약을 맺은 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쇠의 소식이 며칠 동안 끊기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도리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계곡 어귀를 폐쇄하고 강쇠의 집 주변에 경계선을 그어 할머니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낡은 계약서를 흔들며 강쇠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은 이제 마을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마땅하다. 맹수를 자극하여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죄를 물어 강쇠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장님은 도리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강쇠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도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리 아저씨,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보름달이 뜨는 밤 강쇠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강쇠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쇠가 돌아와 아저씨의 헛소문을 증명한다면 아저씨는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언약과 강쇠의 선한 마음이 거짓이 아님을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는 도리의 기세를 잠시 꺾었지만 도리는 할머니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등을 타고 계곡 깊은 곳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험준한 산세와 날카로운 바위투성이의 길을 마치 평지처럼 가볍게 나아갔습니다. 백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림이 없어 강쇠는 등에 앉아 편안함을 느꼈고 백호의 두꺼운 털은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강쇠를 지켜주었습니다. 강쇠는 백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돕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호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호님,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백호는 강쇠의 말을 알아듣는 듯 묵직하게 크르릉 소리를 내며 더욱 힘차게 계곡을 달렸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 인간의 순수한 마음과 맹수의 신뢰가 결합된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등에 앉아 평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계곡의 신비로운 밤 풍경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폭포수, 깊은 숲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험준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강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쇠는 백호를 타고 가면서 이 모든 일이 도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백호 사이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숙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도리에게 복수하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백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선의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제스의 방울을 더욱 단단히 쥐었고 백호의 등에 몸을 맡긴 채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계곡 어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강쇠가 백호를 타고 계곡을 건너는 동안 도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쇠의 실패를 확신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쇠의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떠들어댔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이장님은 도리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마땅히 도리를 제지할 명분이 없어 안타까움만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강쇠가 곧 돌아올 것임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도리의 악행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이제 강쇠가 나타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서 계곡 어귀에 모여 희미한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된 장소인 계곡 어귀의 너럭바위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도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를 확신하는 듯 으스댔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강쇠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시오들, 벌써 달이 중천인데 강쇠 녀석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지 않소. 그 녀석은 탐욕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었거나 겁을 먹고 멀리 도망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땅은 마을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범의 골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소. 도리의 목소리는 커다란 소리로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장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강쇠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서서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강쇠가 들어간 계곡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강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벌써부터 강쇠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도리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곡의 어둠은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림자처럼 더욱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계곡 깊은 곳에서 웅장하고 묵직한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맹수의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신비롭고 위험 있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도리조차도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계곡의 구비를 돌아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고 이내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숲을 사이를 헤치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백호바후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푸른 눈빛은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호의 넓고 늠름한 등 위에는 강쇠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평온한 표정으로 뱃새 방울을 들고 있었는데 백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너럭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호의 걸음은 절뚝거리는 듯 했지만 강쇠를 등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위험을 내뿜었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범의 고래 호랑이가 가장 선량한 청년인 강쇠를 등에 태우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했고 그의 눈은 강쇠의 등을 태운 백호의 푸른 눈과 마주치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토록 퍼뜨렸던 호랑이의 분노나 강쇠의 욕심에 대한 모든 헛소문이 이 거대한 백호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쇠를 등에 태운 백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너럭바위 바로 앞까지 걸어왔고 조용히 무릎을 굽혀 강쇠가 안전하게 땅에 내려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강쇠는 백호의 등에서 내려서자마자 허리를 굽혀 백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도리는 이성을 잃고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헛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강쇠와 백호가 잠시 교감하는 틈을 타 땅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어 강쇠가 타고 온 백호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 맹수놈,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내 놈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졌어. 도리의 외침과 함께 돌멩이는 백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리의 이 무모한 행동은 백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백호는 강쇠에게 해를 가하려던 도리의 악의적인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도리를 향해 천둥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포효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고 도리는 그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습니다. 백호의 푸른 눈빛은 도리를 향해 맹렬한 경고를 보냈고 도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강쇠가 호랑이를 잡으려 한다는 소문은 모두 제가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저 강쇠의 땅을 빼앗고 싶어서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뿐입니다. 강쇠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리는 벌벌 떨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모든 악행을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진실 고백과 백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도리의 헛소문에 놀아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도리의 자백을 듣고 잠시 도리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한번 묵직하게 크르릉 소리를 내고는 강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쇠는 백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고 백호는 강쇠의 눈빛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계곡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사라진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백호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강쇠의 결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신성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도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리, 네가 한 짓은 마을 사람 모두를 속이고 강쇠의 명예를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다. 내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자백했으니 이제 네가 강쇠에게 약속한 대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이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도리에게 명령했고 도리는 온몸을 떨면서 강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쇠는 도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쇠는 도리에게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 아저씨, 아저씨의 잘못은 이미 온 마을 사람이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탐욕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지만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저씨께서 이제라도 탐욕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곡과 숲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더 이상 맹수나 자연을 해치려 하지 마십시오. 강쇠의 이 말은 그의 너그럽고 선량한 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강쇠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도리에게 당장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도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이장님은 강쇠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들으시오. 강쇠는 결백합니다. 그는 우리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용기와 선한 마음으로 범의 고래 평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와 언약을 맺은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이제부터 강쇠의 땅과 모든 것은 오직 강쇠와 할머니의 것임을 마을 전체가 인정하고 강쇠에게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강쇠에게 박수를 보냈고 강쇠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이제 불신이 아닌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께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쇠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내 아들 강쇠야,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선한 마음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단다. 네가 이 계곡의 평화를 지켰으니 이제 이 마을의 근심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의 집으로 몰려와 그를 칭찬하고 이제는 강쇠의 집에 택감이나 곡식을 가져다 주며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의 악행으로 시작된 소동은 결국 강쇠의 진정한 용기와 선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강쇠에게 편안한 밤을 보내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강쇠는 이제 모든 오해와 억울함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쇠는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지만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쇠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먼저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편안하게 해드린 후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다려두었던 만년초 약을 다시 데웠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했던 할머니께 약을 드리자 할머니는 약을 드시고 이내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실감했습니다. 강쇠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긴장과 소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에 그는 할머니와 함께 먹을 따뜻한 팥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팥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낸 팥죽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부엌 전체를 감쌌고 그 냄새는 강쇠에게 고향의 평화로운 기억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쇠는 팥죽을 끓이면서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리의 탐욕, 마을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호와의 신비로운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쇠는 팥죽을 그릇에 담아 할머니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팥죽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강쇠야, 네가 끓여준 팥죽 냄새에 절로 잠이 깨는구나. 오늘 너 때문에 이 늙은 어미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백호의 등에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어미는 네 아버지를 다시 보는 듯 했단다. 할머니는 강쇠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강쇠는 할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께 팥죽을 떠먹여 드렸고 할머니는 조용히 팥죽을 드시며 강쇠에게 마지막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강쇠야, 네가 오늘 증명한 것은 단순히 네 결백만이 아니란다. 가장 큰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백호는 힘이 센 짐승이지만 그 힘은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너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되는 법이란다. 너는 호랑이를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친 짐승을 도우려 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언약을 지킨 가장 큰 미덕이다. 이제 너는 진정으로 이 계곡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계곡의 맹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팥죽 한 그릇을 비우고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여전히 밝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강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도리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찾아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장님을 필두로 마을의 어른들은 강쇠에게 공식적으로 마을의 안전을 지켜준 것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강쇠가 도리의 헛소문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선의를 지킨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히 도리의 헛소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강쇠에게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강쇠의 집안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이제 강쇠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청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의 집 울타리를 보수해주고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곶감을 쌓아주었습니다. 강쇠가 이전에 사냥했던 땅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신성한 숲이 되었고 강쇠는 그 숲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강쇠와 할머니를 부양할 식량과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쇠의 삶은 도리의 악행이라는 시련을 겪은 후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화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도리는 이장님의 엄명에 따라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그 자신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비참한 퇴장을 보며 탐욕은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강쇠는 도리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리가 먼 곳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께 헌신했고 할머니의 건강은 만년초의 효험과 강쇠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굽었던 할머니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쇠에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강쇠는 그 노래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의 회복을 보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계곡을 건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평안이야말로 강쇠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쇠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마당의 흙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께 드릴 보리차를 다리고 마당 한쪽에 있는 빨랫줄에 잘 마른 무명옷을 걷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강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쇠는 이제 모든 근심을 잊고 그저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맹수의 위협이나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강쇠는 문득 고개를 들어 자신이 며칠 전 백호를 타고 건넜던 계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백호와의 깊은 유대가 맺어진 평화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강쇠의 방울을 꺼내 조용히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방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쇠의 손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강쇠는 이 방울이 단순히 언약의 증표를 넘어 선한 마음이 지닌 강력한 힘을 상징함을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이제 그 뱃새 방울을 자신의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쇠는 할머니의 방에 불을 밝히고 문 밖에서 할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잠들어 계셨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백호의 등에 타고 건넜던 그 위험한 여정은 강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마을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쇠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마을이 백호와의 언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쇠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강쇠의 평온한 잠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호랑이가 지켜주는 밤이니 이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